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돈이 향하는 곳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자산 한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에 적절한 비중을 둬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유독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과연 가구별로 이 부동산 자산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 미래에셋 부동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혜연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부동산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공급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이지만 종료 예정인 제도도 있습니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총부채 상환 비율 DTI 한시 배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제도는 3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연주택 공급 시 청약 가점제가 100% 적용됩니다. 단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는 2월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13,44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 물량은 7,007가구입니다. 이는 1월 예정 물량 482가구보다 2가구의 1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2월 공급되는 총 13,442가구 중 경기도가 3,508가구를 가장 많고 부산, 서울, 광주, 충남, 대구, 울산 순입니다. 이들 공급 물량 중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전농동과 옥수동에서, 롯데건설은 불광동에서 조합 아파트를 각각 분양합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가의 97% 선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은평구와 중구, 서초구 등 5개 구는 현재 매매 가격이 최고가이거나 이에 육박한 반면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서초구를 제외한 버블 세븐 지역과 과천시는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건설 시장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가 생산돼 수요자들이 매매, 투자 등을 선택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건설 인허가 및 준공 통계와 함께 착공 통계를 매달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 건설 단계별 실적을 모두 집계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 변동 사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쉬면서요, 또 부동산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네, 살펴보니까요, 일단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청약제도가 다음 달부터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그 청약 자격이 일단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민영주택은 75%가 가점제로 공급이 되고요. 25%가 추첨제로 지금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100% 가점제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추첨제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한 채가 있어도 청약 신청도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뭐 청약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네.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점이 높으면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청약 제도 중에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또 달라진 제도가 있죠.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연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기준이 일단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에 민영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일부터 1년에서 5년까지는 다시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요즘에 워낙 분양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올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1년간 더 연장이 되게 되었고요. 네. 또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제도도 약간 바뀌는데 그 다자녀 우선이나 일반 공급의 경우에 그 가점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의 태아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태아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공급인 그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태아가 인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다자녀 우선이나 일반 공급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임대주택 청약할 때 청약저축 가입자 같은 경우에 36개월 이상 그 가입을 하면 무조건 그 최대 2점까지만 가점이 적용받았는데요. 앞으로는 60개월 이상 가입자들은 3점을 받게 돼서 좀 다소나마 청약 그 당첨 기회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또 이번 달에 또 분양 시장에 또 활기를 또 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기 지역에 또 분양 그런 물량들이 많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봄이 되고 하니까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분양에 관심도 많은 시점인데요. 2월에는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주택의 공급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일단 옥수 1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레미안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1,821가구 중에 일반 공급은 90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판교 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그 분양하는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가 160에서 168제곱미터, 그러니까 예전 평형 기준으로 하면 40평에서 50평 두 가지 종류인데요. 대형 아파트입니다. 대형 네. 임대 아파트인데요.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4층짜리 연립 푸르지오 하이미 역시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이 되고요. 또 수원의 광교 신도시에서도 광교 에이린의 뜰이라고 하는 4층짜리 연립이 네. 공급이 됩니다. 고층 아파트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월에 분양 계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광명이나 또 남양주시에서도 대규모 단지 공급이 있으니까 분양 예정이신 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우리나라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하는 곳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과연 이 가구마다 부동산 자산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지금부터 이 내용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미래세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라고 얘기해서 특히 작년 올해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퇴,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이제 인구 변화가 되면서 뭔가 자산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관심은 높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은 네,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나 또 사람별로의 자산 흐름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자료가 사실은 이제 노동 패널이라고 하는 자료가 거의 유일한데요. 이번에 그 미래세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를 토대로 그 자산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과거 10년간 자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2008년 자료를 2010년에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자산 기준으로 보면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92%를 차지하면서 99년에서 꾸준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선호한 것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구의 이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주 자산이 아닌 거주 외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부동산 자산 중에 거주의 부동산의 비중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거주 부동산은 평균 2.4배 증가를 했는데요. 거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78배나 증가를 해서
거주의 부동산이 거주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구의 자산 비중 중에 더 늘어났고요. 네. 평균적으로 봐도 10년 전 25%에서 거주의 부동산의 비중이 3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의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 외에 그야말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10년간 이 비중이 좀 눈에 띄게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이 비거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보유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자가 거주자와 차가,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차가 거주자를 네. 구분해서 좀 보면요. 차가인 사람들이 보유한 거주의 부동산인 경우엔 대부분 주택이라고 하는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이어서 그 자가인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차가인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할 여건이 안 돼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반면 자가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그 보유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가 더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최근에 워낙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도를 못해서 보유하는 비중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수요가 좀 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요가 많다라기보다는 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자가 부동산보다는 보유하지 않는 나머지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늘어났다. 비중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환경이 많이 이제 달라지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그 인구 구조 변화에서 앞으로는 부동산도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임대 방식에 따른 거주의 부동산의 보유 가구를 보면 연령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가구에서 시간이 흐르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의 운영 방식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걸 보면 연령대별로 그 자가 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 같은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 같은 임대 수익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아무래도 본인이 근로소득보다는 그런 임대 수익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50대 이후부터 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를 통한 임대 수익적 그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 또는 보유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나 또는 이제 자신의 그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대 수익적인 그런 목적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될 건데 네. 이번에 그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의 구입이나 투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 변화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금융이든 보유의 그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해지는 경우인데요. 네.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보면 오히려 토지나 임야처럼 활용할 수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좀 자산 구조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85%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2008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본인이 자산 운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을 오히려 낮추고 또는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처분하기 어려운 토지나 임야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50대 후반이 되면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임대
임대소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연령이 뭐 40대거나 5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50대 후반에 임대소득을 네.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굳이 부동산 자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분산해서 아무래도 미래의 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잘 계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부동산 시장 뉴스와 또 미래에셋 부동산 연구소에서 발표한 가구의 부동산 자산 활용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김혜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114 이후영 과장님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설 연휴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설이 지나고 나서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도 사연 보면서 또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납입해 왔던 터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목돈 마련을 어려워서 단지를 매매하는 건 어렵고요. 중도금을 조금씩 납부할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첨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올해 분양 예정인 단지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곳 알려주세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또 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요. 또 자연스럽게 관심은 또 전세와 매매 시장으로 또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최근에 이 전세와 매매 시장의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 사실 분양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신데요. 분양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는 우선은 설 연휴 전에도 그렇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좀 어땠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두고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매매 시장 자체는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오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연휴 직전인지라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만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중이 좀 높은 곳들 중심으로 가격이 싼 곳들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기대되거나 지구단위 계획 등 발표를 앞둔 곳들 중심으로 싼 매물 거래가 좀 움직이면서 좀 수익성 개선되는 곳들 위주로 가격 회복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서 사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곳들 중심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서 가격이 좀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좀 일부 갈아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매매 시장이 조금 거래가 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상 예년에 보면은 사실 설 연휴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연휴가 끝나고 났지만 뭐 매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호재가 뚜렷하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 회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등의 일부 사업성 기대가 예상되는 곳들은 좀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외에 비강남권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바지 봄 이사철 수요자들이 거래에 좀 네.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오름세는 계속 한동안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가운데서 일부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집값 상승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움직임들은 계속 좀 회의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어서 거래 자체가 양이 급격하게 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세 물건을 사실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물건이 워낙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2년차 단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새 아파트들 물량 많은 곳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전세로 물량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전세 물건을 찾아보시면 더욱더 이제 매물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에 또 분양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주시죠. 네,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처럼 중소형 중심으로 인기가 좀 많았었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분양시장도 실제적으로 이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중심으로 입지가 좀 좋은 곳들 위주로 청약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가격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약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시기에도 실거주 목적 수요자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중소형 중심으로 올해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처럼 그 목돈이 없으실 경우에 이제 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일반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우선은 일반 아파트를 그냥 매매 거래 하시는 것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목돈이 안 든다는 거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장점으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이제 입주 전에 잔금까지 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자금을 분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매 거래를 할 때 한꺼번에 그 가격을 돈을 지불을 하고서 거래하는 것과 달리 금액적인 초기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처럼 한꺼번에 몇 억씩의 목돈이 없으실 경우에는 네.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같이 나눠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사실 단지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의 10% 정도가 이제 맨 처음 납부를 하셔야 되는 계약금 정도가 분양가의 10%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뭐 단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4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눠서 좀 분납을 하게 되고요. 그 중도금 같은 경우는 짧게는 뭐 1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간격으로 납부를 하시게끔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에 잔금으로 내시면 되게 돼 있고요. 그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처럼 당장 목돈 마련이 좀 어렵고 2, 3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렴한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만 분양시장에서 저렴하게 분양되는 단지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분양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한꺼번에 그 많은 또 목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 지역에 한 3개 단지 정도를 좀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우선 강남구 역삼동에 SK뷰가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SK건설에서 진행을 하고요. 역삼동에 개나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총 가구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요. 246가구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면적은 112제곱미터, 159제곱미터
2km형으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이랑 분당선 선릉역에서 모두 도보로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는 5월 정도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면적별로는 뭐 전용 84제곱미터가 36가구, 127제곱미터가 10가구 정도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서구 화곡동의 화곡 3주구인데요. 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총 2,603가구 정도로 대규모 단지로 분양 예정이고요. 화곡 3주구를 재건축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현대건설에서 그 주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뭐 우장산이라든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단지 역시 5월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단지는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텐지일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 왕십리 두탄 3구역에 재개발한 단지인데요. 전에도 몇 번 소개는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좀 네. 하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좀 크기도 하고 입지적으로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 예정 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반기 정도에 분양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단지 규모 자체는 지금 총 2,101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844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현재 2호선 왕십리역에서도 가깝고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다소 편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분당선 왕십리에서 성능 구간까지도 올해 12월에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 이용은 더욱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입지적으로 왕십리역 지금 말씀드렸던 왕십리역과도 가깝기도 하고 네. 고등학교 부지가 또 계획에 같이 돼 있어서요. 네. 입지적으로도 더욱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는 어떤 단지들이 있을까요? 네, 그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단대동의 단대 푸르지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대 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데요. 총 규모는 1,140가구 정도로 단지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이랑 단대 오거리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요. 그리고 주변에 검단산이 위치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주거 쾌적성을 누리실 수 있는 단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총 1,140가구 중에서 상반기 내 252가구 정도로 일반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면적별로는 뭐 전용 59제곱미터가 77가구 정도, 전용 84제곱미터가 78가구 정도, 전용 114제곱미터가 89가구, 전용 126제곱미터가 8가구 정도로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그 계양구 규련동의 계양 센트랩 2, 3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단지는 715가구 정도가 작년 12월에 1차 분양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가 올해 4월 정도에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0가구 정도 분양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요. 서울역에서 계양역까지 그 시간적으로 30분 정도면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인천이지만 도심으로 접근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수요자분들이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경인 아라뱃길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조망권이나 단지 쾌적성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중소형 단지,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는 네. 중소형 단지들이 많은 면적대를 갖고 있는 단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중소형 평형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그 올해 분양 예정인 곳들 중에서는 성동구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외에서도 행당동의 서울숲 더샵이라든지 금호동 3가의 금호자이 2차, 옥수 11구역을 재개발한 옥수동 레미안 등이 각각 3월이랑 2월에 분양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도 전농동 정농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인
레미안이 그 총 가구 수가 2,420가구 대단지로 상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부천 약대동의 약대 아이파크가 총 1,634가구로 그중에서 425가구가 일반 분양을 4월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인시 삼가동의 행정타운 두산 2부는 총 1,293가구 중 총 1,293가구가 7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분양 예정인 중소형 단지들 표가 나왔었는데요. 뭐 단지 규모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입지적인 요건들을 고려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규 분양 아파트 올해 어떤 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호영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소중하게 관리하셔서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